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국 B-의 스텔스 폭격기라고요? 2016년 평양 당 중앙위원회 극비 회의실. 공군 대령급 이상만 참석한 그 자리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으라는 말이냐? 김정은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평소 언론에 나오는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는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그 공포의 원인이 바로 미국의 B-의 스텔스 폭격기라는 것도요. 현재 우리의 레이더 시스템으로는 B-의 접근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에서 울려 퍼진 이 보고를 들었을 때의 절망감이란 20년간 조국의 하늘을 지킨다고 믿어왔던 제가 그 순간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왜 제가 목숨을 걸고 그 하늘을 등지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강도 강계시 출신으로 북한 공군에서 20년간 복무했던 이정호라고 합니다. 지금은 가명을 쓰고 있지만요. 2019년 1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후 지금까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20년간 하늘에서 조국을 지킨다고 믿었던 제가 왜 결국 서울에 있을까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렸던 그 시절에 저희 가족도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지만 배급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옥수수죽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마을 땅 비서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우 녀석은 머리도 좋고 몸도 건장하니 인민군에 가면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하려면 군대가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육군으로 배치될 줄 알았는데 신체 검사에서 시력이 좋고 반사신경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공군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평양의 미림항공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정말 꿈 같았어요. 평양이라는 도시 자체가 저에게는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깨끗한 거리, 잘 차려입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항공대학에서의 4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항공역학과 기상학 항법학을 배웠습니다.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도 그때 확고해졌어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의 하늘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매일을 살았습니다. 첫 비행 훈련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작은 훈련기였지만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조선 땅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미그-29 조종사로 배치받았습니다. 평양 근교 순천 비행장이 제 첫 부대였어요. 그때만 해도 소련에서 들여온 최신 전투기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미그-29를 배정받은 건 소수였거든요. 기체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배웠고 미제 전투기와도 충분히 맞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미그-29의 조종석에 앉았을 때의 그 기분이란 마치 세상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조종사들의 생활은 일반 주민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배급도 제때에 나왔고 고기도 한 달에 몇 번은 먹을 수 있었어요. 전용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평양 주민들이 먹는 것보다도 나았습니다. 술도 마실 수 있었고 외국 담배도 가끔 구할 수 있었어요. 조종사 숙소는 개인 방이 주어졌고 목욕탕도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런 대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특권이 있으면 그만큼 감시도 엄격했습니다.
정치학습은 일주일에 3번씩 있었고 자아 비판과 상호 비판은 거의 매일이었어요. 조종사라고 해서 사상교육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했죠. 조종사는 하늘에서 수령님을 모시는 존재라는 말을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해외 정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어요. 라디오도 북한 방송만 들을 수 있었고 책도 검열을 거친 것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도 부대에서 정해준 대상과 했습니다. 같은 공군 가족 출신인 순이와 1999년에 결혼했어요. 아내는 착하고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저의 임무를 이해해 주었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냈어요. 2001년에 딸 영희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고 여린 딸을 안고 있으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욱 충성스러운 조종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허상에 가까웠다는 걸요.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일 장군님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문들이 돌았고 실제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부대 내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간부들끼리 은근히 눈치를 보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했거든요. 후계 구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로서 북한 전역을 비행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점점 충격적이 되어갔습니다. 평양은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심각했어요. 함경도나 양강도 상공을 지날 때면 제대로 된 농사도 짓지 못하는 황폐한 땅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장들은 대부분 가동을 멈춘 채 방치되어 있었고 도로들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울퉁불퉁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 국경 근처에서 목격한 탈북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려다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그들을 배신자라고 배웠기 때문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011년 김정일 장군님이 사망하고 김정은 동지가 권력을 이어받았을 때 처음에는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유학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개혁 개방을 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은밀히 돌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더 예측할 수 없었고 더 잔인했습니다. 공군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일 시대의 고위 간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혁명의 적으로 처단되었다는 통보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장성택 처형 사건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처형당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북한 내부의 평가도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위급 브리핑에 참석하게 되면서 우리가 실제로 상대해야 할 적의 능력을 알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미그-29도 미군의 최신 전투기들에 비하면 구식이었고 무엇보다 B-2 스텔스 폭격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레이더로는 절대 잡을 수 없다는 기술진의 보고를 들었을 때의 절망감이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료 조종사들과도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몇 명과만요. 모두들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전쟁이 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자칫하면 반역자로 몰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하는 그 무력감이란. 2016년 어느 날 평양당 중앙위원회에서 특별 브리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군 대령급 이상만 참석하는 극비 회의였어요. 그때 저도 중령으로 진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평소보다 경비도 삼엄했고 참석자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는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군 수뇌부에서 나온 보고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우리의 레이더 시스템으로는 B-2의 접근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발견한다 하더라도 요격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도 인정해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어느 공군 장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진짜 마음먹고 B-2 스텔스 폭격기로 선제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1시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김정은의 반응이었습니다. 보고를 듣던 김정은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우리는 죽으라는 말이냐? 그때 김정은의 모습에서 진짜 공포를 봤습니다. 평소 언론에 나오는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김정은도 결국은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는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라는 것도요. 이후 회의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무기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방어적인 차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생각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공격받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험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 회의 이후 북한 공군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훈련도 더욱 강화되었지만 모두들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기술적 격차를 극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연료 부족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도 못하는 실정이었는데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과 맞선다는 말입니까? 정비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지 오래라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대의 미그-29들 중 절반 이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막상 비행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절반 이상이 고철덩어리나 다름없다는 정비사들의 한탄을 자주 들었습니다. 조종사들의 실제 비행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연료가 워낙 귀해서 꼭 필요한 훈련만 할 수 있었거든요. 미군 조종사들이 연간 수백 시간씩 비행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만 비행할 수 있었어요. 실전 경험은 전무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한다는 것인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며칠 뒤였습니다. 갑자기 부대에 비상대기령이 떨어졌어요. 미군 B-1B 랜서 전략 폭격기 2대가 한반도에 전개되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때의 긴장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모든 조종사들이 전투복을 입고 24시간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만약 실제로 미군이 공격해온다면 우리는 자살 임무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요. 평양에서는 김정은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하 벙커로 대피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측근들조차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말도 들렸어요. 권력층 내부에서도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누군가 미국과 은밀한 접촉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난무했거든요. 그때 정말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강직하고 용감하다고 여겨졌던 대대장도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기지 못했어요. 브리핑 시간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출격한다면 그것은 영웅적인 희생이 아니라
그냥 무의미한 죽음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 무렵 제 개인적인 위기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순이가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무언가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군사 기밀을 말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거든요. 딸 영희는 이미 1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는 정말 멋있어요.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동료 조종사 한 명이 갑작스럽게 실종된 사건이었습니다. 김철수라는 친구였는데 저와 함께 입대해서 20년을 함께 해온 동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대에 나오지 않더니 며칠 후 반영명 분자로 체포되었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다만 체제에 대한 의심을 품고 동요를 조장했다는 죄목만 발표되었을 뿐입니다. 철수와 저는 며칠 전까지도 함께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물론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그때 나눈 대화들이 누군가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부대 내에 정보원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운 사람까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종사들끼리도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친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학습 시간에는 모두가 과도할 정도로 충성심을 표현했어요. 살아남기 위한 방어 기제였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더욱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잠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언제 보위부 요원들이 찾아와서 저를 끌고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계속 뒤척이는 것을 보고 걱정했지만 정확한 이유를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와 딸까지 연루될까봐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연좌제라는 무서운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무렵 우연히 신뢰할 수 있는 동료 한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영호라는 선배 조종사였는데 평소 과묵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던 중에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야,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아? 그 질문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실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더니 그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때부터 탈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물론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럽게요. 만약 누군가 듣는다면 즉시 반역죄로 처형당할 수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영호 선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북 루트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이 문제야. 혼자 떠날 수는 없잖아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깊은 고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와 딸을 두고 혼자 탈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2018년에 들어서면서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어요. 조종사들에 대한 사상 검증도 더 자주 실시되었습니다. 가족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장마당에서 하는 말까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의 말, 제게 마지막 비행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정기 순찰 비행이었지만 저에게는 생애 마지막이 될 비행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미그-29의 조종석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저의 전부였던 이 비행기와도 이제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북한 땅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제 고향인 자강도 상공을 지날 때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제 부모님이 살고 계셨거든요. 이제 다시는 뵐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착륙 후 경납고에서 비행기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웠다고 속으로 말하면서요. 그리고 그날 밤 영호 선배와 만나 최종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가족을 두고 가는 것은 괴롭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함께 파멸할 수도 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2018년 말부터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선배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평양에서 개성을 거쳐 판문점까지 가는 루트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안전하다는 것도 상대적인 표현이었지만요. 어떤 루트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협력자들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영호 선배에게는 몇 년 전부터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있던 중간급 간부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언젠가는 탈출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였죠.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영호 선배가 갑자기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너무 많아. 그리고 아들이 군에 있어서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이유였어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결국 저 혼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한 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미리 알린다면 그들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계획이 새어나갈 위험성도 있었고요. 아내와 딸에게는 출장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작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19년 1월 15일,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내와 딸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영희는 꿈속에서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피곤했는지 깊게 잠들어 있었고요. 그 모습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나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요. 평양역에서 개성행 기차를 탔습니다. 신분증 검사도 여러 번 받았지만 조종사라는 신분 때문에 큰 의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계속 주변을 살펴봤어요. 혹시 수상한 사람이나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개성에 도착해서는 미리 연락을 받은 협력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사내였는데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판문점 일대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기회라고 했어요. 경비가 조금 느슨해지는 시간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개성 시내의 한 집에 숨어 있었어요. 협력자의 친척 집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모두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실패할 경우 그들도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밤 11시경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협력자와 함께 개성에서 판문점까지는 걸어서 이동했어요. 달빛도 거의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초소들이 있었지만 미리 파악한 루트를 따라 우회했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마지막 100m였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의 순찰 범위를 벗어나 유엔사 쪽으로 넘어가야 했거든요. 협력자가 이제부터는 혼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최대한 빨리 뛰어라고 조언했어요. 악수를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목숨을 걸고 저를 도와준 것이었거든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50m, 70m, 90m.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서라. 누구냐? 북한 경비병이 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더 빨리 뛰었어요. 그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탕.
총알이 제 머리 위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엔사 쪽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군 병사들이 달려와서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안도감이란. 그때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안도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감정은 후회와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될까? 부모님은? 협력해준 사람들은 안전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남한으로 넘어온 후 국정원 조사를 받으면서 북한 공군의 실상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실제 전력 수준, 김정은의 미국에 대한 공포, B-의 스텔스 폭격기에 대한 대응 불가능성 등을 모두 설명했어요. 조사관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서요. 정착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언어부터 달랐어요. 같은 한국말이지만 남한에서 쓰는 표현들이 낯설었거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시스템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편견과 시선이었습니다. 탈북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아예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물론 도움을 주려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런 관심조차 때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이 고통받는 꿈, 체포되어 끌려가는 꿈, 총소리와 함께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정신과 상담도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진정한 자유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의 감옥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이수하고 취업 준비도 했어요. 조종사 경력을 살려서 항공 관련 일을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과 남한의 항공 시스템이 워낙 달랐거든요. 결국 다른 분야에서 새 출발을 해야 했어요. 지금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계속됩니다. 뉴스를 통해 북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혹시 아내와 딸이 연좌제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 소식을 들을 길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봤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증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B-의 스텔스 폭격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요. 핵무기 개발도 결국은 공포에서 나온 것이지 정말로 미국과 전쟁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도요. 북한의 군사력도 실제로는 매우 취약합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강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허세이고 과장된 것들이죠.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며칠도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답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거든요. 지금도 그곳에는 2,500만 명의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체제의 희생자들이에요.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을 알 권리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탈북할 용기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통일이란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통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제의 차이도 크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다르거든요.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70년 넘게 세뇌당해온 것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의 가족들, 동료들, 그리고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요. 그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공포가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진실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